오늘은 이제 두 번째 차 강의인데 주제는 이제 정상과 병리 문제를 다룰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정신건강의의 개요, 정신건강이 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인지, 정신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심리치유를 할 수 있고 심리치유가 어떻게 정신건강을 또 낳는지 이런 지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이 이제 건강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건강, 정신 건강에 있어서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인지 이런 문제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정상과 그게 정상과 병리 문제죠. 우선 이제 정상이란 것부터 시작을 하겠는데. 사실 이 정상과 병리 문제는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접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접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것도, 어떤 걸 먹지 이런 것도, 그 안에 어떤 걸 먹어야 정상이고 건강하게 하지 뭐 이런 거, 또 옷을 입는다, 옷을 뭘 입어야 되지, 내가 내복 입고 밖에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뭘 입지, 이게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간관계 또 사람 만나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나눠야지, 사람 만나는데 막 욕하고 폭력을 쓰면 안 되지, 정상과 병리를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 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학생들 사이에 어떻게 지내야지, 정상과 교우관계, 다 또 법률적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범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범죄가 아니지,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비정상이지, 거기 들어가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보잖아요. 어떤 게 정상이고 어떤 게 저거 비정상이지. 또 우리 요즘 뭐 늘 벌어지는 거, 종교 보세요, 그죠? 뭐가 사이비 종교고 뭐가 아니지, 이런 걸 참 매일 부딪히는 문제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정상인가, 내가 건강한가, 내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품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정상과 병리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갖고 있는 문제일 거다. 뭐 동물들이나 참새들이나 뭐 이런 경우는 정신적으로 이게 정상이냐 건강이냐 이런 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선 정상이라는 말의 의미의 이제 개념적인 의미론적인 이해를 먼저 살펴보자. 그래서 원래 정상이란 단어는 인간 경험에 관련된 지극히 의미론적인 영역이다. 의미론적이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은 늘 갖고 있는 거다. 의미론적인 거다. 그 어원을 보면 우리가 보통 노르말, 노름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라틴어 노르마에서 왔다고 해요. 노르마. 그래서 노르마는 직각, 똑바름 이런 뜻인데, 되게 이제 예전에 건물들을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서구 가보면 건물들이 대리석으로 된 많은 성당이나 성이나 이런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질 때 기하학적으로 이 똑바로 그냥 건물을 질 때 보통 이게 똑바로야 돼요. 우선 기초가 똑바로야 되고 기둥이 똑바로야 되고, 그래야 건물이 쓰러지지 않고. 오늘날은 이제 이 과학적 이게 잘 발전돼 있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착착착 올라가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게 다 인간이 힘으로 하고 이렇게 재구를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살아가는데 집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건축학으로 들어와서 어떤 기준점, 기준, 음? 그런 거가 됐단 말이에요. 기준점. 그래서 집 질 때 말이에요. 이 기준을 잘 잡아요. 기준. 건물 질 때 기준을 잘 잡는다. 기준. 그것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규범, 정상 이런 용어가 탄생한 거예요.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정상, 규범 이런 말이 탄생했다.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라틴어 노르마가 결국에 올라와 보니까 이제 거기도 똑같이 결국 이 노르말이라는 게 좌로 우로 기울이지 않고 중앙, 직각, 똑바름의 의미를 이제 의미해서 그것이 이제 일상생활의 도덕이나 이렇게 퍼져서 이제 규범에 일치하는 것, 규격에 맞는 것, 규범에 일치하는 것, 규격에 맞는 것, 어떤 모델, 정상은 모델. 그러니까 저걸 본보기죠. 본보기, 그다음에 규칙도 정상이냐 아니냐. 어느 정도 규칙을 잘 따라야 정상이 규칙 벗어나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본보기, 기준점, 또 균형을 잘 이루는 거, 균형.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균형, 가장 일반적인 견해,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이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정상은 왜냐하면 굉장히 의미론적이에요. 모든 영역에 이 의미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론적이다. 그러니까 이 기하학이나 건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이제 자연스럽게 도덕이나 일상생활, 이제 법 이런데 영역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기준점을 찾고 생활 기준을 찾고 준거 기준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의 의미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게 정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 가지 않으면 비정상이고 남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들이 거의 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뭐 대학 간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는 거고 남들이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산다. 남들이 직장을 다니니까 나도 직장을 다니고 도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암암리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다라는 것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어떤 행위가 자꾸 되는 거야. 알게 모르게. 이 대중사회를 사는 이제 이 도시화된 대중사회를 살 때는 이게 더 심해지죠. 그래서 다른 이게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차츰 이제 대중사회 되다 보니까 이걸 숫자적인 통계적인 걸로 자꾸 가는 경향들이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것에서 벗어나면 비정상이야 이런 것까지 오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기준점을 찾는 게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애매모호해요. 그게 문제라. 뭐가 정상이고 뭐가 기준이냐를 막 따질 때 애매모호할 수가 있게 되는 면도 있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게 뭘 뭘 추구하고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진선미 정의에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을 추구해서 진, 선, 미, 정의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아니겠느냐로 이제 보는 거죠. 정말 진실이 뭘까? 더 나아가서 진리가 뭘까를 찾는 것.
선한 게 뭘까? 어? 도둑질 안 하고, 음? 남, 남 폭력 안 하고, 남에게 폭력 안 하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간다는 게 뭘까를 추구하는 걸 거고, 동시에 이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들은 추구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뭘까? 그 다음에 정의, 사회는 어차피 사회적,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그 사회만의, 그 공동체만의 묵시적 계약, 혹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법률화하는 거죠. 법의 계약에 의해서 정의롭게 사는 건데, 그래서 정의가 뭔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결국에 우리가 정상으로 바르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정상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준거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물이나 다른 여타의 생명체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우리 인간만의 정체성이 있는 행위의 모습들이다. 그래서 어떤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어떤 기준점, 어떤 준거 기준, 이게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 기준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TV를 켜면 방송이 나온단 말이에요. 방송에 나오면 이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그것이 결국에 뭐가 정상이고 바른 건지 아니면 어떤 게 바르지 못한 건지 끊임없이 얘기한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모두가 다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 어떤 사람은 한쪽에 자기만의 견해를 그게 정상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도 있고 막 본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엔 뭐가 정상인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게 우리 인류 인간의 모습이다. 끊임없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 정상을 찾는 모습들이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에 따라서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어느 역사의 시기에는 이게 정상이었는데 어떤 역사에 지금 그것은 비정상이었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또 왕조 시대에 계급 사회에 살았는데 왕족, 양반, 평민, 천민 이렇게 살았는데 그걸 이제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엄청난 비정상이죠. 엄청난 비정상이라. 개인도 마찬가지야. 지금 도시에서 사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 저 바닷가에 사는 섬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농촌에서 산촌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기준이. 그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직장 가는데 직장 안 가잖아요. 다른 거 하잖아.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정상이라는 기준이 아주 그렇게 우리가 쉽지만은 않다 찾아내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객관적 기준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통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을 찾으려 하는지를 봤을 때 대개 크게는 우리가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정상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현상학적으로. 그래서 미적 준거 기준, 그다음에 통계적인 준거 기준, 그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준거 기준. 윤리 도덕은 법을 다 포함한 개념이겠죠. 그다음에 과학적 증거 기준. 이게 이제 되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느냐 현대 사회니. 종교적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럼 종교적 기준은 종교가 많으니까 이 보편 타당한
그 공동체의 보편 타당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가 많잖아요. 이쪽 종교는 여기가 정상이고 이쪽 종교 여기가 정상이고 그러다 보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기준은 우리가 현대 삶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 삶에서 빗나간 거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소수와 다수의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내용상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이게 복잡다단하게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현대 사회는 그렇게 되게 미적인 걸 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적 중고 누구나 종교인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다음에 통계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숫자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 늘 우리가 통계를 내서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가 윤리 도덕 당장 왜냐면 우리 사회는 일종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암리의 사회에 사는 개개인의 그 합의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묵시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계약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기준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학적 기준은 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따져보자 이게 하나하나를 따져보자. 그래서 우선 미적 증거 기준부터 봅시다. 미적 증거 기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미적 방식으로 세상의 규범을 정하곤 한다. 미적 방식. 미적 방식은 뭐냐면 어떤 느낌, 필링에 근거한 방식이죠. 느낌, 필링. 아침에 여러분 뭐 밥을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해도 이것도 마술인데 맛도 그 안에 멋이라는 게 포함된 개념이에요. 꼭 우리는 그러면 옷을 입는다든지 그림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먹는 거 안에도 미적 증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상생활에서 늘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미적 증거 기준을 발견한다. 그래서 옷이나 요리를 늘 하니까 우리가 뭐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맞아 우리 미적 증거 기준으로 살아. 우리는 암암리에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생각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 고박 잘 잤어? 안녕을 건넨단 말이야. 잘 지내니? 여기도 미적 필링이니까 필링 내 마음의 감정이 담겨 있으니까 잘 지내니? 필링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로 따지지 않고 핵심은 먹는 거나 입는 게 통계가 아니라 옷을 많이 입어서 미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밥을 많이 먹는다고 미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그 통계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윤리 도덕하고도 조금 윤리 도덕이 물론 그 안에 이제 포함된 윤리 도덕이 우리가 이게 이 아까 미적 중개 기준, 윤리적 중개 기준, 과학적 중개 기준, 통계적 중거 기준이 이게 딱딱딱 분리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크게 네 부류 정도를 가지고 우리 객관적으로 보편 타당한지를 보자 이 말이죠.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 기준이나 어떤 사회적 합의나 뭐 도덕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다.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 주관적인 느낌의 표현이다. 우리가 많이 보고 듣는 것, 음악은 늘 듣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미적 증거 기준이죠. 그래서
먹는 게 왜 미적 증거 기준이냐면요. 먹는 것도 여러분 자기가 겪었던 감정들, 부모님 특히 쉽게 얘기해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해준 음식들이 맛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미각이라는 필링이 있는 거죠. 미각이라는 필링이 담겨 있어요. 미각이라는 필링. 미적 중국은 오감각이에요. 필링이니까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이 네 가지 감각을 우리 오늘날은 이제 언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언어가 뭐냐면 오감각 언어예요. 청각의 언어로 우리가 얘기하고 시각의 언어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촉각의 언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촉각. 동물들은 이 촉각의 언어로 서로 얘기하고 교감하잖아요. 그다음에 후각. 어떤 동물들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시각, 청각이 좀 이런 것처럼 이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1kg 그것도 이렇게 냄새 맡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후각도 그러니까 이 감각 이걸 오늘날 언어라고 부른대요. 그다음에 촉각 이런 것으로 느끼는 것들이 이제 미적인 중거 기준이다. 그래서 기분이 좋은지 아닌지 느낌을 전하고 싶은 감정의 표현이 바로 미적 중거 기준이죠. 그래서 오감각 언어가 기분 상태를 느낀다. 눈을 통한 시각으로, 듣는 청각으로, 입의 미각으로, 코의 후각으로, 피부의 촉각으로 우리는 즐거움을 찾는다. 이런 느낌들은 분명히 주관적인 거다. 주관적. 자기만의 느끼는 거지 남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느낌들의 대화는 교감이라고 부르죠. 교감. 느낌들의 대화는 느낌의 품질에 관한 거다. 품질을 따지는. 이거 양을 따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질에 관한 변중론이지 통계적인 양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많다고 좋지 않다. 우리가 음악을 혹은 먹는 거를 많이 음악 듣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가 혹은 느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한 곡이라도 너무 즐겁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양이 아니라 품질이다. 품질로 측정되는 거다. 느낌의 대화에는 어떤 움직임이 발생한다. 우리가 이 교감을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감동을 할 때, 영화를 볼 때, 감정으로 감동할 때, 때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느낌이, 필링이 점층되고 고양되는 움직임. 철층 고양돼. 올랐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마음이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 느낌의 색조의 움직임이다 그렇게도 불러요. 느낌의 색조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느낌을 교환하고 교감한다 그래. 느낌을 교환하고 인상과 뉘앙스, 분위기,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므로 느낌은 인간 존재의 최초의 형태이자 기본이 되는 형태이다. 느낌은 인간의 최초의 형태다. 말귀를 못 알아듣던 어린아이 느낌은 있단 말이야. 느낌 안아주면 그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탄생 더 이전에 태아 때부터 시작되어 태아 때 말귀는 못 알아들어도 거기 느낌이 있단 말이야. 느낌. 태아 때부터 시작되어 항상 우리 옆에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필수적으로 존재. 느낌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느낌이 있어.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오감각의 느낌이 좋으면 평안한 상태에 놓여진다. 평안한, 건강한, 행복하다. 오감각 언어가 느낌이 좋은,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런 거죠.
그 느낌이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 중거 기준이 설정되는 거다. 아, 오늘은 괴롭네, 감정이 괴롭네, 마음이 괴롭네, 느낌이 괴롭네. 아, 나 지금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아, 오늘 느낌이 오감과 언어가 평안하네, 아, 나 정상 상태에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런 차원을 예술의 세계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예술이라고 부른 거죠. 이런 차원에서 양이 아니라 많은 게 아니라 품질로 평가된다. 이 품질, 질은 서로가 대립되고 변증법적으로 평가된다. 서로 대립되고 변증법. 가령 부드럽다, 딱딱하다, 아름답다, 추하다, 흑백, 즐거움, 슬픔, 강하다, 약하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기쁘다, 괴롭다 등의 어떤 대립의 개념으로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표현하고 산다. 표현하고 산다. 그걸 그 느낌을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 느낌들을 이제 언어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건데,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언어는 이 느낌들을 표현하는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돼 있어요. 특히 형용사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누렇다, 누르스름하다, 누르끼리하다, 신누렇다. 뭐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이죠. 그래서 그 감정의 표현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건 장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서로의 교감을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학적 중거 기준의 차원에서 우울증의 한 단면을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우울하다는 뭐냐, 미적인 측면에서 우울하다. 이 교감이 잘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인생의 맛을 못 느낀다. 인생의 맛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서 즐겁고 음악 들어서 좋고 뭐 이게 맛인데 뭐 신나는 건데, 사람 만나도 괴롭고 음악 들어도 괴롭고 그런 거죠. 더 이상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지 못한다. 느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지 못한다. 우울증. 그래서 늘 우울하죠. 무기력하죠. 재미가 없죠. 따분하죠. 그러니까 살아서 뭐해. 그렇죠.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그런 게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우울증의 색조는 항상 단조롭고 똑같으며 삶의 품질이 없다. 삶의 품질이 없다. 집에 있어도 재밌고 또 어디 밖에 다녀도 재밌고 친구 만나도 재밌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울증은 늘 단조롭고 똑같으며 삶의 품질이 없다. 삶의 품질이 없다. 고성이 아주 멋있네요. 그죠? 이거 보면 이런 것도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느낌이죠. 삶의 품질이 없다. 그는 미적인 규범을 정하는 능력을 상실했어. 그는 감정을 나누고 느낌을 나누는 관계의 능력을 상실했어. 어떤 분이 예전에 교수님한테 하는데 그때 그분이 한 40살 그쯤 되셨던 것 같아. 40살쯤 됐던 젊은 어머니인데 얼마나 이분이 처음 올 때 완전히 멀리 뭐 어디 인천인가 그때 어디 사셨는데 와 오시는데 완전히 거지 같아. 뭐 신발 그냥 게다짝 같은 거 뭐 질질 끌고 추리닝에 완전히 거지처럼 뭐 씻지도 않고 이렇게 뭐 그러고 왔어요. 참나.
완전히 거지. 자기 인생의 맛을 모르는 거야. 멋을 모르는 거야. 원래 늘씬하고 잘생긴 분인데 그러고 왔어. 나중에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가꾸기 시작하는데 아름다운 아주머니가 됐어. 다 이제 우울증 치료가 된 다음에는 삶의 미학적 품질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미적 준거 기준은 우리가 미적인 준거 기준은 관계의 감정적인 참여인 거다. 관계의 감정적인 참여야. 우리가 관계적 존재잖아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관계적 존재. 관계의 감정적 참여가 있어야 돼. 서로가 마음의 교감이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건강한 모습이다. 그래서 관계를 통한 느낌의 참여로 정체성이 시작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관계를 통한 느낌의 참여로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클라이언트들이 왔다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이렇게 다운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기력하고 삶에 자신감이 없고 절망 상태에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회복해줘요? 돈으로 해줘도 안 되는 거고 막 때려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두드려 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뭐예요? 관계를 통한 느낌의 참여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 복지사와 저기 손님 클라이언트 나의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음의 소통의 관계를 맺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가 고통을 얘기하고 슬픔도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고 그래가면서 이 감정이 서로 교감이 되면서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보듬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내가 힘들었을 때 친구 관계 어렵고 성적이 안 나와서 어렵고 어렵고 그랬을 때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가만히 앉아서 들어주면서 그래 힘들었지 잘했어 이제 넌 이겨낼 거야 이렇게 관계를 통한 느낌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희망이 있네 내가 그냥 홀로 내가 사는 게 아닌 걸 알았네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복 힘이 생긴단 말이야 가서 또 도전해봐야지 내가 너무 무리한 걸 도전했네. 난 요 정도만 하고 만족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조절해서 힘을 키워가는 힘이 생겨서 사람 만나는 거 재밌고 뭐 해도 재밌고 이렇게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통한 느낌의 참여로 정체성이 이렇게 살면 내 삶이 되는구나. 그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시작되는 거다. 보통 쉽게는 내가 학생이야 그럼 학생이라는 게 내 정체야 내 신분이야 이런 게 정체성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자리를 가지고 내 삶을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게 정체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잘 갖춰져 있어야 내가 삶이 재밌어요. 지금 이제 새 학기예요.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면 저절로 정체성이야. 난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집에 오고 되지만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면 이제 소위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되는 건 정체성이 이제 시작이야. 어른의 정체성이 다시 시작이야. 이제 학교에 왔어. 학교에는 옛날 중고등학교처럼 누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사귀게끔 해주지 않아. 각자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나는 대학생으로서 나의 정체성은 이거구나를 찾아가는 거야. 우선 강의를 듣고 수강하고 사회복지과에
커리큘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수긍을 하면서 나는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학생이라는 정체성. 그래서 내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런 실력을 갖춰가고 또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이런 사람들도 만나가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 삶을 관계를 통해서 엮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교를 벗어난 성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성공적으로 공부를 잘 수업을 잘하고 친구들 잘 만나고 또 다양한 또 인생 체험도 하고 성인이니까 가서 알바도 하고 또 사람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면서 나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다 그걸 잘 찾으면 내가 재밌는 거고 이게 여러분은 보통 내가 서울대학 갔으면 정체성이 잘 심어졌겠네. 천만에 서울대 가서도 정체성 못 찾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괴롭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살까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정체성. 그러니까 정체성은 이렇게 사회에 잘 어우러지면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게 정체성이다. 사회에 잘 어우러지면서. 그게 관계를 통한 느낌의 참여라 이렇게. 관계를 통한 느낌의 참여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정체성이다. 그래서 미적 전개 중거 기준을 오늘 얘기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